늦겨울 시골 장터에 찾아온 젊은 군인. 술기운에 허름한 노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낸다. 그런데 바람에 드러난 낡은 인식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 그리고 한평생 묵묵히 살아온 사나이. 이후 장터 사람들조차 숨죽인 그날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늦겨울 오후, 시골 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어묵가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아낙네들의 흥정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 생선이 이렇게 비싸면 어떡해요? 어머니, 요즘 바다에서 잡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원가가 올랐다니까요. 박노인은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나이답게 허리는 구부정했고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 차림이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생선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등어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잠깐 살펴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마리에 5,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4마리 살 테니까 15,000원에 주면 안 될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대신 큰 걸로 골라드릴게요. 그렇게 정성껏 생선을 골라주는 박노인의 모습은 평범한 장터상인 그 자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했고 억지로 비싼 값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장터의 인파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박노인은 팔리지 않은 생선들을 다시 얼음 위에 가지런히 정렬하며 하루를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박노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같은 것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아직 몰랐어요. 곧 이 평온한 오후가 예상치 못한 소동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장터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용 지프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서더니 상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2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이병 계급장을 단 박준호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분명히 술을 마신 상태였죠. 어이, 할아버지. 박준호가 박노인의 좌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여전히 생선을 정리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뭘 드릴까요? 이 고등어 말이야. 얼마냐? 2마리에 5,000원입니다. 박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5,000원? 이런 시골 장터에서 그런 값을 받아? 1,000원에 줘. 죄송하지만 그 가격으로는 어렵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군인 왜 저래?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건 아니겠지? 박준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할아버지. 내가 군인이라고 우습게 보나? 1,000원이면 비싼 거야. 손님, 제가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다른 데라고? 여기서 장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와? 박준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묵집 아주머니도 나물 파는 할머니도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분노나 당황함 대신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손님, 제가 억지로 파는 건 아닙니다.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술기운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박노인이 다시 생선 정리에 집중하자 박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미 진퇴양난이었어요. 물러서기도 더 밀어붙이기도 어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찬바람 한 점이 불어왔고 박노인의 목 부근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박노인의 낡은 점퍼깃을 살짝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목에 걸린 무언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낡고 흠집투성이인 금속판 하나가 가늘은 체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목걸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각인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박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찡그렸어요. 술기운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 금속판에 새겨진 숫자와 글자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707 특임단. 박준호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주먹이 저절로 풀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설마 707 특임단. 박준호도 군에 입대하면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부대. 1958년에 창설되어 수많은 침투 작전과 대북 공작을 수행했던 그 부대 말입니다. 박준호는 군사학교에서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707 특임단 대원들은 귀신도 모르게 적진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 그런데 지금 자신이 시비를 걸고 있던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목에 그 인식표가 걸려 있다고요? 박준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마르고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가짜일 거야. 하지만 그 인식표의 낡은 정도와 세월의 흔적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자기적으로 만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박준호의 변한 표정을 눈치챘지만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생선을 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손님 계속 서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텐데요. 박노인의 조용한 목소리가 박준호의 귀에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장터 상인이 아니라 뭔가 깊이 있는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주변 상인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 젊은 군인 갑자기 왜 저래?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네? 어묵집 사장이 다가와서 박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군인 아저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박준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노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나물 파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군에서 엄청난 사람이었다던가. 이 말이 박준호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던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준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술기운은 언제 사라졌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생선만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뭘 죄송해 하십니까? 손님은 손님이죠. 이 한마디가 박준호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니야, 진정하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박준호는 속으로 자신을 달래며 다시 허세를 부려보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박노인은 대답 대신 생선 한 마리를 집어들어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박영감님 말이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엄청난 분이었다더다고. 어떻게 엄청난 분이었는데?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이라던가. 이런 대화들이 장터 곳곳에서 작은 소리로 이어졌어요. 박준호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양반 말수는 적어도 뭔가 다르긴 해. 맞아. 평소에도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시곤 했잖아. 박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이 함부로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 나왔습니다. 1,000원 달라고? 내가 뭘 한 거지?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박노인의 태도였어요.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더욱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요. 박준호는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어요. 그냥 물어본 건데. 뭐 그리 심각하게.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그 눈빛 속에는 질책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철없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시선 같았습니다. 젊은 군인분, 힘드시죠? 박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가요? 군 생활 말입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이 말에 박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해주다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됐습니다. 박노인이 다시 생선 정리에 집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준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웅성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젊은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박영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누가 함부로 대해도 화 한 번 제대로 안 내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항상 우리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는데. 박준호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다가 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터 입구로 군용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으러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트럭에서 내린 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사였어요. 김중사라고 불리는 그는 박준호의 부대 선임이었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의 군인다운 당당한 걸음걸이로 장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준호, 여기 있었구나. 김중사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 너 때문에 고생이야. 김중사가 다가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장터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 박노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박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서 있어? 김중사가 박준호에게 물었지만 박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박노인 쪽을 힐끔힐끔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중사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박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장터 상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박노인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바람에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중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건 설마. 김중사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낡은 인식표에 새겨진 글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김중사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707 특임단. 김중사는 군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활약상,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는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 부대의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있는 노인이 서 있다고요? 김중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박노인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박 중사님이십니까? 이 한마디에 장터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방금까지 웅성거리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김중사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중사님은 어떻게 아시죠? 저희 부대 선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707 특임단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요. 김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즉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김태호 중사입니다. 박 중사님께 경례. 이 광경을 본 박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존경하던 김중사가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당당했던 김중사가 한 노인에게 저렇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있다니. 장터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저 박영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군인이 저렇게 예의를 지키는 걸 보니까. 박노인은 김중사의 경례를 받고도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예의 지킬 것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선 파는 영감이니까요. 아닙니다. 중사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배님이십니다. 김중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어요. 그리고 박준호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뭔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봐. 박준호는 이제 정말로 얼굴이 새하얘져서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설명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김중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중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야? 김중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박준호가 평소 혈기왕성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거든요. 박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사님, 이 젊은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생선값을 흥정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진 것뿐이에요. 박노인의 너그러운 말에 김중사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박준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기나 해?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707. 특임단.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김 중사가 박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중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중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박준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707 특임단 창설 멤버 중 한 분이야. 1958년부터 수십 년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지. 장터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박 중사님은 수차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셨고 많은 후배들의 생명을 구하셨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분 덕분이야. 김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제로 김중사는 젊은 시절 박노인으로부터 생존 기술과 정신력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중사님은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동료를 지킬 수 있는지.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다들 어렸으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죠. 아닙니다.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중 절반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김중사의 진심 어린 말에 장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박노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묵집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의젓하셨구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신 이유가 있었네. 박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김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중사님은 저녁 후에도 후배들을 챙겨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건 당연한 거죠. 같이 고생한 사이니까. 박노인의 담담한 대답에 김중사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 친구도 아직 어리잖아요. 군 생활 적응하기 힘들 텐데. 박노인이 박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인 채로 외치는 박준호의 모습에 장터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다가가서 박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박노인의 따뜻한 말에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어떤 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숙연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박준호의 어깨에 올린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말했어요. 젊은 군인, 일어나세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사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박노인은 박준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팔을 잡아 도왔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 군인이라는 건 계급이 전부가 아니에요. 박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귀를 기울였어요. 군인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계급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김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신도 젊은 시절 박노인으로부터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박노인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장터 사람들도 박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평소 박노인이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도와주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김중사가 박준호에게 말했어요. 박준호, 이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야. 박 중사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노인을 바라봤어요. 중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중사님 같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는 거죠. 동료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어른들께는 예의를 지키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노인이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박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준호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좌판에서 큰 고등어 2마리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부대 가서 동료들과 나눠 드시고. 아닙니다. 돈을 내야죠. 박준호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지만 박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부대 가서 후배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 잘 가르쳐 주세요. 김중사도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박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박노인의 말에 장터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고등어를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사님, 앞으로 제가 훌륭한 군인이 되면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박노인의 따뜻한 미소에 박준호는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박노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큰 걸로 골라드릴게요. 박노인이 정성스럽게 생선을 포장해주는 모습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지난주 일 이후로 장터 사람들이 박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보다 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군복을 입은 박준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자세였습니다. 박 중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 잘 지냈나? 박노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 좀 사러 왔어요. 박준호가 좌판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부로 값을 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기 큰 고등어 4마리 주세요. 부대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박노인이 가장 싱싱한 고등어들을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들 매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대 아저씨들께도 더 정중하게 대하고 있고요. 박준호의 말에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에요. 박준호가 돈을 꺼내려 하자 박노인이 값을 말했어요. 4마리에 10,000원입니다. 박준호는 주머니에서 15,000원을 꺼내 박노인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무 많이 주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했잖아요. 그때 못다한 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에 있던 김치찌개용 배추를 하나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고등어와 함께 끓여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젊은 군인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거칠었는데. 어묵집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영감님 덕분이야. 젊은이들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거죠. 박준호가 생선을 받아들고 일어서려 할 때 박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이 한마디에 박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꾸짖거나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이었거든요. 네, 잘 먹고 있어요. 중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부대 가거라. 박준호가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려 할 때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준호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왜 박수를?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친구 드물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박준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박노인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박준호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드리고 장터를 나섰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장터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한 젊은 군인의 변화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생선 정리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보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터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